오늘 자담회에서는 온라인 무용 플랫폼 아치앤탱크 활성 방안과 미래에 대한 주제로 우리 전문가분들 모시고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거 질문을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질문들을 구성한 저희가 이제 그 취지를 일단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김혜림 평론가님께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저희 아치탱크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아치탱크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아치앤탱크의 콘텐츠와 관련된 질문이 되겠는데요. 공연에 관련된 것은 저희 김주빈 안무자님께, 그리고 교육에 관한 거는 김긍수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저희 아치탱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이고요. 앞으로 우리 아치탱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 질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주홍미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 하나하나 저희 패널분들의 답변과 또 거기에 대한 또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고요.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치앤탱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이트의 역할을 넘어 안무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창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아치앤탱크가 지닌 강점 및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혜린 평론가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던데, 사실은 그 정보 전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아치앤탱크 사이트를 보면 그 기록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한국에 굉장히 많은 무용 축제와 무용 행사들이 있어 왔는데, 과거로부터 쭉 보면 한국 무용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작업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한 10여 년쯤 전에 프랑스의 그 까를린 칼송이라는 안무자와 한국의 그 김매자 안무가가 협업을 해서 1시간짜리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세계 초연이었거든요. 그 작품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 과정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세계적인 안무가들이 만나서 어떻게 창작물을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사실 지금 정보를 찾아보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예이고, 그런 한국 무용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것들을 기록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기록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무용 예술가들을 위한, 무용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이 사이트를 보면은 질문에 있듯이 전시하고 창작한다라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자기 작품을 공연장 이외의 곳에서 공유한다라는 거는 사실 기회가 많지 않아요. 댄스 필름 축제 같은 것들도 한 일주일간 개최가 되면 자기 작품은 하루나 이틀 이렇게 상영이 되죠. 댄스 필름을 만드는 과정이 긴 것에 비해서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적어요. 공연도 마찬가지죠. 한국 무용계에서는 이틀 이상 공연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라는 점, 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리고 이 교육적인 면을 건드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안무가들에게도 큰 관심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대학 교육에서 안무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쌓기 이전에 조금 막연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졸업하고 나서 현장에서 무용가로 활동을 하는 도중에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원하는 무용가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한 5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다른 안무자들의 안무 방법들을 알고 싶다,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본인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전문 무용가, 전문 프로페셔널한 안무자들을 위한 교육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해외의 그 안무 워크샵, 안무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저도 실제로 온라인으로 안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참관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통역사도 있고 또 전문 큐레이터가 함께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또 그런 자기 작품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이제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기도 하고 실제로 직접 가서 공연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에서 극장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필름화된 것을 상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게 그 단순히 해외에 자기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 그러니까 협업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무용뿐만이 아니라 다장르의 예술 장르가 또 교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아치인탱크 보면은 자기 정보를 등록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타 장르 예술가들과 협업을 또는 꼭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그들과 뭔가 정보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용가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관객, 대중의 입장에서는 물론 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무용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얻고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오프라인으로 저는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이트에서 이 서울 국제 댄스 페스티벌 인 탱크를 소개하고 있고 또 연계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경험을 하다가 실제로 가서 보고 싶고 또는 실제로 커뮤니티 댄스 같은 거에 참여해서 나도 몸을 움직여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또 이 아치인 탱크를 통해서 뭐 신청하고 참여하고 또는 그 후기들을 또 남길 수도 있고 이런 기회도 대중들에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적인 측면 그리고 무용예술가를 위한 측면 또 관객 대중을 위한 측면에서 아치인탱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저에게 보완할 점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처음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하고 이 카테고리들을 다 이해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치인탱크가 가장 글쎄 뭐 보안이라면 글쎄 보안일 테지만 파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 사이트의 구조를 끊임없이 다듬고 피드백 또 관객이나 무용가들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어떻게 카테고리들을 나눠서 설명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술가들이 자기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교류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안전장치들 또 그거를 혹시라도 악용할 수도 있고 개인의 정보가 어떻게 또 사용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건전하고 유익하게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안무자들의 시각에서 본 아치인탱크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또 젊은 안무자들이 아치인탱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과연 아치인탱크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김주빈 안무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치인탱크 자체가 서울국제 댄스 페스티벌인 탱크에 기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모바일화되고 좀 더 아카이빙이 되면서 이것들을 플랫폼화 시키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지금 단계로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댄스 페스티벌인 탱크로 먼저 작품을 출품을 하고 이 안에 있는 뭐 이제 멘토링 전문가 워크숍, 해외 연계 해외 연계, 페스티벌 연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뭐 LA 댄스 페스티벌에 필름이 초청돼서 가기도 하고 또 무브먼트 슬라빌에 초청을 받았지만 뭐 예산 문제로 가지는 못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제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과 제가 안무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사실 좀 확신을 많이 얻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어쨌든 공연 실황을 또 뭐 댄스 필름으로 제가 다시 제작하기도 하고 이거를 송출하기 위해서
그럼 저한테도 이제 좀 더 제 작품에 대한 아카이빙이 쌓이기도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사실 이 아치인 탱크가 이 원래의 취지에 사실 부합하는 어떤 작가들 간의 자기의 창작물의 전시 혹은 아티스트들 간의 교류 이런 기능으로서는 사실 이제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강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비슷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아치인 탱크 자체를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접근을 하게 하느냐. 사실 지금은 저희가 다 어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그렇고 보통 댄스 페스티벌, 댄스 필름 페스티벌을 하거나 공연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 결국엔 유튜브 링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실시간 액션 리액션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렇게 링크를 연결시켜서 바로 데이터들도 분석이 되고 이걸 이제 보고 있는 안무자 또한 이 유튜브 예를 들면 관람 시청 연령대, 관람 시간 앞에 있는 몇 분에서 몇 분까지가 많고 몇 분에서는 좀 더 적고 이제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쌓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안무자의 입장으로서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 올라갔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아주었는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내 작품을 정말 제대로 봤는가의 궁금증이 사실 더 큰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그냥 조회수나 혹은 그냥 조회수가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다 제대로 끝까지 봤겠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사실 끝까지 제대로 처음부터 집중해서 못 봐요. 영화관에서 앉아서 이렇게 정말 상영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사실 제대로 끝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스템상으로는 되게 이상적이죠. 지금 프로그램의 이 아치인 탱크 자체의 이상적인 지금 딱 프로그램들과 잘 만들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문화적인 흐름으로서 이걸 사용하는 유저들이 함께 여기에 모여서 같이 놀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즐겁게. 여기서 뭔가 피드백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볼 땐 좀 더 이런 작품을 전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에서의 이 액션 리액션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정말 좋아요. 저는 정말 혜택을, 사실 이 댄스 페스티벌 탱크로서 혜택을 받은 안무가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젊은 안무가로서의 아치인 탱크에 바라는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신진 안무가들, 그리고 여기 댄스 페스티벌 탱크에서 안무 초연을 올리는 어떤 신진들이 있고 중견 마라톤 작업에 참여되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것들을 조금 더 이 안무가가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결국에 저희는 안무가라고 해서 그냥 한 번 공연을 올리고 공연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작품이 계속 힘을 가지고 또 여기저기 팔려나가면서 이 컨텐츠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작품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드는 게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도 제일 중요한 취지니까 이제 그런 걸 위한 어떤 안무적인 작업의 패키징에 대한 어떤 교육, 예를 들면 작품을 어떻게 만들고 이 리서치된 이 작품에서 댄스 페스티벌 탱크에서 만들었던 어떤 이 작업의 모태를 가지고 어떻게 디벨롭해서 이 안무가가 좀 더 이 페스티벌 혹은 아치인 탱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한 어떤 이 작품의 패키징에 대한 어떤 교육,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잘 패키징이 됐을 때 이런 채널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에 작품은 팔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정말 이 아치인 탱크로서의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제 안무를 많이 해보지 않고 신진 안무가들에게는 어떤 이 안무 작업을 위한 혹은 이 작품을 정말 예술가로서 자기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까지도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워크숍이나 코워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새로운 경험 혹은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작업 방식의 공유 정도인 거지
사실상 이거에 참여한 사람이 그걸 스스로 온전하게 흡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본인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뭔가 더 디벨로핑이 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면,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댄스 페스티벌 탱크와 아치인 탱크가 사실 프로듀싱까지 같이 겸하게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예술 작품들을 같이 만들고 같이 유통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건 있겠죠. 이거를 얼마나 의지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난 정말 내 작품을 잘 팔아서 내 작품을 파는 걸로 내가 정말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네, 젊은 안무자들, 네, 생각을 대변했다고 제가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 근데 아마 안무를 계속 하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품을 어떻게 더 한 번 공연을 올리고 소멸시키지 않고 이걸 꾸준히 계속 재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게다가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고 난 후에는 이제 댄스 필름 상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이 댄스 필름 시장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만들었던 작품을 온라인 댄스 필름으로 만들 때 그냥 단순히 공연 실황을 배경만 옮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영상 콘텐츠에 맞게끔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아예 정말 영화처럼 이제 영화 감독들과 전문 스태프들을 투입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서 이 작품이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지속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까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야 저희는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댄스 필름 아까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사실 아치인 탱크의 어떤 공연 컨텐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댄스 필름 장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 이 댄스 필름도 사실은 저희 나라의 팬데믹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그 상상력과 이런 것들이 모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무자들이 또 댄스 필름에 굉장히 관심도 많아진 거고, 네네. 그리고 이게 이 아치인 탱크로 결국에 그래서 사람을 이제 어떻게 유입을 시키냐에 대한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해결 방법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 댄스 페스티벌인 탱크의 어떤 기획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페스티벌 기간은 보통 일주일 안에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사실 되게 숨막히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소비하는 유저의 입장으로선 그럼 일주일이라는 모든 시간을 다 비워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어서 관객 참여의 어떤 기회나 시간들이 되게 제한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게 운영상으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페스티벌 기간을 한 달 혹은 2달이라고 정해놓고 공연은 주말에만 혹은 토요일 오전에는 워크숍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의 텀을 길게 두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 페스티벌은 되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 문화비축기지라는 공간 자체에 되게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굳이 사람이 없어도 그냥 놀 수 있게 만들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좀 많이 집중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배치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렇게 텀을 조금씩 띄워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즐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나 머리에 더 남아있는 시간도 길 거고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런 아치인 탱크가 같이 홍보로 들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한 작가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치인 탱크로 좀 더 그 작가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 혹은 이런 식으로 좀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아치인 탱크를 쌓다 보면 또 이게 자연스럽게 또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 아치인 탱크 자체에 어떤 안무가와 어떤 프로그램들이 들어오는지도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죠. 누구나 와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왔을 때 양은 많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질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결국에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실속이 없는 어떤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이 탱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작품들을 저희가 몇 편을 선정해서 아침 탱크에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주빈 남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탱크 페스티벌과 동시에 아침 탱크를 이제 같이 연계로 가는 연계로 가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안무자가 궁금한데 공연을 바라보고 바로 나가서 그 안무자를 만나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이나 혹은 기존에 있던 작업들의 아카이빙을 좀 더 가지고 아침 탱크를 가면 그 안무가에 대한 어떤 좀 더 자세한 작업의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럼 이 아티스트에 좀 더 깊게 알게 되니까 좀 더 팬덤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무자를 저희가 육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디벨롭 해드리고 서포트하면서 나중에는 진짜 아이돌처럼 팬덤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저희가 이 탱크 페스티벌과 아침 탱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안무 창작 관련 교육을 받길 원하는지, 만약에 받길 원한다면 어떤 내용의 것인지, 또 아침 탱크에 개설할 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예,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나라 무용교육의 어떤 현실을 네. 한번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용교육은 대부분 어려서 학원 중심의 교육을 받다가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무용교육은 예술로서 교육이 아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에 대한 어떤 생각과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즘 영재 발굴을 위한 영재원이라든가 뭐 신촌에 있는 탄츠 이런 형태의 교육기관이 생기고는 있지만은 이 또한 다 실기 향상을 위한 신체 트레이닝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진학을 위한 입학 위주나 콩쿨 위주의 교육을 다 하다 보니까 정규 교과목에서도 무용은 신체 트레이닝 때문에 창작 수업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발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몸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창작까지 교육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뭐 말들 많이 하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1, 2학년 때는 실기 위주 교육을 하다가 3학년, 4학년에 가서나 뭐 안무 워크숍이라든가 안무법, 창작 현장 실습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기초를 다지는 수준이고 4학년에 돼서 졸업작품 발표를 준비하고 그나마 창작에 대한 기회를 처음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졸업 후에 안무 작업은 엄두도 못 내게 되고 대부분 대학 졸업 후에 무용단 입단이라든가 뭐 학원 강사, 뭐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서 진로 또한 한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학원에서도 창작에 대한 강의가 있긴 하나 대부분 이론적 강의이고 실제 실기를 통한 안무 강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실기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실기로 창작 교육이 조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무교협이라고 무용교육혁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예술교과 과목에 음악 미술과 함께 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테크닉 위주가 아닌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용 과목이 예술 과목에서 어려서부터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쉽게 안무에 접근할 수 있고 안무하는 것을 겁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대학 4학년들은 졸업작품을 준비하면서 자기 작품을 안무해보라고 하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지만 외국인 앞에 서면 말문이 막히고 식은땀을 흘리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매년 국제 무용 콩쿨 심사를 가는데요. 외국 심사위원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 참가자들은 참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춘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추는 작품이 다 똑같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저 실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동작, 그 다음 요즘 유행하는 동작, 이런 거 위주로 작품을 짜다 보니까는 다 작품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목은 다른데 작품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무용수들의 기량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은 그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준이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뭐 국내 콩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쿨 심사를 하다 보면은 왜 체조에서 D난도, E난도 그런 테크닉을 넣어야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테크닉을 그 작품마다 다 집어넣습니다. 마치 진짜 어디 체조 그 경기를 우리가 심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런 데서 봤을 때 우리의 어떤 무용 교육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 발레 축제에 출품된 그 창작물들을 좀 봤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이제 어떤 창의적인 뭐 동작이라든가 작품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작품들 중에서 초이스하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하고 이래서 외국 작품을 비슷하게 모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객이나 평론가들은 같은 주제를 갖고도 안무가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 생각과 연출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사물을 보고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예술의 어떤 다양성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테크닉 위주의 교육이 주였던 교육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한 가지 어떤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무교협에서 주장한 것처럼 초등학교 교육부터 무용교육이 예술교과로 들어가서 아이들의 어떤 창의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제 융복합 시대입니다. 융복합 시대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라는 그 3분법이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서 3학년 때 이제 전공을 택하게 되고 1, 2학년 때는 세 장르의 그 무용을 다 교육을 받았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돼서부터 완전히 3분법으로 돼가지고 한국무용은 한국무용만, 발레는 발레만, 현대무용은 현대무용만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창작 교육에 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학 선발 또한 진짜 무용수를 원하는 그 무용수를 키워내는 어떤 과정과 안무라든가 연출을 할 수 있는 안무가 과정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선발을 이제 나눠서 뽑아야 됩니다. 지금은 뭐 대학에 거의 100%가 다 실기 위주로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만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 교육 자체에서도 연극과 음악, 미술을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악입니다.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어야 되고 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음악 교육은 많이 진행을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특히 연극적인 거하고 음악하고 미술은 가장 중요한 협업을 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치인탱크에서 할 만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없겠냐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NYU 그 TC 스쿨을 한번 가서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는 외국 무용수들 못지않게 신체적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무용수들은 신체적이 상당히 뭐 키도 크고 다리 하지장도 길고 팔도 길고 얼굴도 작고 어떤 그런 그 무용수가 갖춰야 되는 그런 신체적 조건이 아닌 머리가 크고 하지장이 짧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 NYU 무용과 학생들이 저렇단 말이야 하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들은 이미 자기 신체적 조건이 무용수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무 쪽으로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TC 스쿨에 와서 안무가 과정을 교육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 연습실마다 뭐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뭐 1명이 됐든 그 창작을 하기 위한 그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치인탱크에서도 어떤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랑스의 국립무용원처럼 그 아치인뱅크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안무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한테 그 이메일을 통해서 뭐 유럽이라든가 러시아, 이스라엘, 이태리 등에서 이런 많은 그 프로그램이 이메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거는 스위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매년 여름에 이 안무가 과정을 위한 그 어떤 그 모임을 갖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강사도 그렇고 참여자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동작을 배제한 동작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거의 한 달가량 그런 작업을 해서 새로운 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 유익한 그런 그 인스티튜트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인뱅크가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창작을 위한 어떤 그 교두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저한테 자주 오는 그 이메일이 NIPAI라는 New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Institute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그 예술 사이트인데요. 아츠 유니버스라는 데서 온라인으로 이런 그 안무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You create art, we create opportunity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치인뱅크에서도 어떤 슬로건을 걸어서 그 안무라든가 창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네.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신 우리 교수님의 아주 실제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가장 젊으신 김주빈 안무자님이 그 학교 다닐 때 이런 그 안무에 대한 분명히 갈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무용 커리큘럼이 변치 않은 지금까지 몇십 년 고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있는 무용계에서의 기본적인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학교별로 좀 더 특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더 실기 위주가 좀 더 클래식 위주의 좀 더 강점인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뭐 창작춤에 대한 것들을 더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가 다 다르다 보니까 교육 방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학에서의 그 안무를 할 기회와 어떤 작업의 방식은 사실 이 학생들에게 이 안무의 어떤 진중함의 어떤 작업 기회와 이들의 정말 예술가적인 스스로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상 창작 발표회라는 것들이 있고 뭐 졸업작품 발표회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거는 그냥 이 학년 전체 혹은 뭐 학년의 반반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아무것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너가 할래 내가 할래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협조적이지 못해서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나마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고 조금 더 소수 인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저는 습작을 좀 많이 해서 작품을 많이 만들어 본 케이스여가지고 이제 그나마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서 조금 더 경험과 기회들을 많이 스스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사실 스스로 절대 발품을 팔지 않으면 정말 많이 알아보고 많이 도전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 시스템 안에서의 교육에선 자기가 생각하는 안무의 어떤 방식을 실험해보고 결과물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시스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한예종 뭐 창작과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일반적인 이제 대학이라는 거에서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 참가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무 교육을 시킬 교육자 또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에는 그 안무 학교도 많고 안무를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좋은 안무가를 발굴하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 위대한 안무자는 천재성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세계에 널려 있는 그런 안무 학교에서 다 졸업생들이 위대한 안무자가 된다면은 너무 흔한 안무자가 많을 것이다. 근데 진짜 위대한 안무가는 어떤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야 되고 그런 게 천재성과 그 예술과 같이 융합이 돼야 그런 천재적인 안무가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자가 그 천재성 있는 안무자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내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 잘 융합이 돼야 이렇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되게 허점으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다양한 안무법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무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 안무법 안에서 제한돼 버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교육이니까 시간을 두고 이 안무법의 다양한 안무법들을 교육을 받다 보면 이들이 안무라고 생각하는 안무의 영역 자체가 이 틀 안에 갇혀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기존의 이런 안무법들을 다시 틀고 재조합하거나 혹은 어떠한 영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들의 어떤 안무법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안무 학교들이 많아졌다고 꼭 좋은 안무가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옵션들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결국에 이걸 선택하는 건 그 예술가 스스로의 어떤 영감과 능력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천재성이 필요하다. 네네네네. 제가 짧게 첨언할게요. 네. 제가 초반에 너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네, 너무 네,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이야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아치인탱크 이 사이트에 대한 교육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물론 근본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다뤄야 하겠지만 여기서 제가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작업을 하기 이전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 작업을 수년간 한 이후에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분명히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치인탱크에서 지금 해외 교육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을 하고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유료로 그 워크숍들을 듣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안무의 어떤 법칙을 주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한 그 시몬 포티의 안무법을 들으면서 그는 어떻게 동물들에게서 움직임들을 찾아내고 자신의 안무 안에 그것들을 들여놓았는가라는 걸 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내가 그 동물들을 에서 영감 얻은 그걸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어디에서 영감을 얻어올 것인가 남들의 사례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치인탱크에서 운영하는 그 안무법
수업들은 무용가들 특히 이제 자신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안무가들에게 타 안무가들 자기보다 선행했던 연구들을 경험하면서 자기 거를 찾아가는데 뭔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댄스 필름 제작 같은 것들도 왜냐하면은 무용가들이 굉장히 좋은 춤의 컨텐츠를 만들지만 촬영에 있어서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댄스 필름 감독들이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앵글을 잡는지, 어떻게 기계를 다루는지, 촬영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치인탱크가 물론 지금 교육의 문제점들도 많고 사실 생각해 보면 안무에 대해서는 정답도 없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비관적이 돼요. 그렇지만 아치인탱크가 그나마 현장의 예술가들에게 실전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저는 지금처럼 그런데 이제 더 다양한 안무가들, 안무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 아까 김궁수 선생님 말씀대로 누가 교육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해외 중심이란 말이죠. 저는 국내의 무용가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기 색깔을 찾아서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교육할 수 있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내 안무가들도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드라마투르그나 기획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업무 대행하는 기획 말고 진짜 공연을 만들어내는 기획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드라마투르그 자기가 직접 안무력은 부족하지만 작품의 서사를 담아내는 것, 뭐 논리를 담아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무용예술 확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아치인탱크의 장점과 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주홍미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문화재단의 주홍미 본부장입니다. 네. 먼저 앞에 세 분은 이제 이 무용계 전문가들이시고 저는 그렇지 않은데 왜 저를 이 자리에 초대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보는 이 아치인탱크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저를 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관점으로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앞에 세 분이 하신 말씀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토론 자리가 따로 있다면 제가 이제 그 참관인으로서 한번 그 제대로 경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세 분의 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이게 급물살을 탔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제 뭐 4차 산업 등등으로 인해서 이미 얘기가 되어 오고 있었죠. 그래서 뭐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서 하는 뭐 공연들, 뭐 무용뿐만 아니라 각 많은 장르들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한 예술 구현 방식이 많아졌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오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확장되고 급물살을 탔고, 근데 지금 이제 엔데믹을 맞으면서 오프라인이 다시 급속도로 많아지는 이제 현상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그러니까 올해 2022년 10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 3,0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동안 많이 이제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대중적 입장에서 기다려왔다는 게 있지만 또 이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동안 쓰지 못했던 예산을 다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재단에서 했던 많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의외로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또 했고 그래서 뭐 반응도 좋았고 만족도도 한 뭐 100% 가까이 만족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정책 방향을 잡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똑같은 작가가 새롭게 올해 하면서 작년 버전에 업그레이드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공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는데 그 신청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작년에 50%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엔데믹 오면서.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 하나의 현상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온라인은 이제 보완제로서의 기능을 했었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절 때 우리는 온라인은 대체제로 급부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필수제다 온라인이. 그래서 온 오프라인 결합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따로 또 같이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기술 융합 방식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는 온라인은 이제 필수제로 이제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온 오프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의 경우에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 선생님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이제 공공기관은 더욱 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민간보다 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거는 뭐 일파만파로 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은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의 새로운 정책 실현에는 이제 탄탄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의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법령을 검토해야 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또 지원의 균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결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반면에 민간에서는 이런 기민함과 현장성의 기능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의 기민함과 공공의 지원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것에서 이제 아침 탱크가 굉장히 선두적 역할을 잘 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이런 이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선두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선행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연구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지만 이제 공공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은 그동안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것은 2021년 10월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제 블로그에 나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문화예술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근데 첫 번째는 문화 포털. 이건 뭐냐 하면 이제 뭐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뭐 혹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기관 이런 데서 생산되는 다양한 한국의 문화예술, 뭐 문화산업 이런 등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고, 근데 이 사이트들은 초기에는 뭐 뉴스, 정책, 체험 뭐 이런 것들 위주였으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하고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면서는 이제 뭐 사용자의 접속 위치를 기반으로 뭐 내 주위의 문화 체험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속해 보면 그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사는 곳 위주에 지금 어떤 공연이 펼쳐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넓혀져 가고 있고, 뭐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 시설 기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술관, 공연장 이런 그 기관들은 개별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또 자체적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 VR, 뭐 전자책, 교육, DB 뭐 이런 자료들을 이제 하고, 요즘은 이제 뭐 가상현실 뭐 등등 해서 뭐 메타버스까지 이제 전시가 이제 확장되고 있는
이런 건데 공공기관이 뭐 이런 것을 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공공재의 낭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대여하거나 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엔카스 시스템 같은 경우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국의 공공기관이 다 사용료를 내고 그걸 공유하는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인터페이스도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고 해외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사례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필이 무료로 일정 기간 동안 오픈한 것 그리고 영국의 내셔널 시어터에서 근데 이 영국의 내셔널 시어터는 이미 이전에 이제 구독 경제 시스템을 했었죠. 월간 얼마를 내면 이제 몇 편 이상을 볼 수 있고 하는 그게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아무래도 공공기관은 이제 탄탄한 재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시도를 하는데 민간이 갖고 있는 민첩성과 현장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느리고 또 재원 투자가 중복이 되고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의 흐름 안에서 제가 보는 이제 아치인탱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좌장님께서 이제 처음에 아치인탱크 소개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퍼포먼스, 클래스, 아티스트 네트워크 이 세 개 카테고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관점으로 보자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작 지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많은 이제 지원 기관이 있지만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창작 지원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단계적, 지속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맥락하고 이 아치인탱크가 갖고 있는 철학적 추구, 지향점 이런 것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신진 작가, 중견 작가의 창작금을 지원을 하고 이들의 초연 및 첫 전시를 인큐베이팅해서 돕고 그리고 모니터링, 멘토링, 이게 교육이죠. 이걸 통해서 수월성을 향상을 시키고 그래서 향상시킨 이후에 우수한 작품을 페스티벌에 참가를 시키고 이 페스티벌 안에서는 공연 중매 같은 것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 유통이.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해외 진출을 돕는 요것이 저희 이제 경기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단계적 지원의 이제 밸류 체인 같은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 흐름은 되게 좋은데 우리 재단이 창작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정해진 재원 안에서 요 밸류 체인을 밟기에는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예술 단체들이 정말 손가락 안에 몇 단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좀 매우 안타깝고 그래서 이번 민선 8기 맞으면서 이제 창작 지원금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 생태계 그리고 공공의 지원 방식인 창작 지원, 예술 교육 지원, 국제 교류 지원 등의 기능을 이 아치인탱크에서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의견을 조금 보태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용의 메커니즘을 잘 아주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용의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 비추어 볼 때 요런 이야기가 매칭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가벼운 팁 정도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 단체의 특성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은 차려놓고 와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민간은 이제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온라인이 대안이자 대체제다라고 우리가 팬데믹 때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사람들이 막 온라인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막 달려갔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능을 아치인 탱크에 탑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무가 선생님도 무용가들이 좋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고 즐겁거나 아니면 나한테 이득이 있거나, 예, 이게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파워 1위가 이제 넷플릭스였는데 그거는 이제 구독 경제였고요. 2위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2위가 당근마켓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로컬, 내 위주, 예, 내 주위에 뭐가 있는가. 근데 이게 이제 내 주위, 당근마켓은 내 주위를 지리적 로컬 내 주위를 했지만, 만약에 아침 탱크 관점에서 본다면 내 주위라고 하는 건 같은 업계, 뭐 친구들, 우리 필드, 뭐 이렇게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등이 이제 배달의 민족이었는데, 이제 배민은 2030의 B급 감성을 타겟으로 해서 이미 코로나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이미 타깃 마케팅을 엄청나게 성공을 해 있었어요. 뭐 홍보를 엄청 좀 B급 그 감성으로 이제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이게 타깃 오디언스를 정확하게 딱 그 가지고 진행을 해서 성공을 했고, 팬데믹이 와서 더 성공을 한, 예, 그런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이 중에 뭐 아침 탱크 혹은 무용계에서 그 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예, 그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좀, 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텐츠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침 탱크를 보면은 이 예술 콘텐츠 부분의 마케팅 방식이 이제 B2B하고 B2C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B2B가 따로 카테고라이즈가 되고 B2C가 따로 되고,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한눈에 들여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막 이 사이트 안에서 막 혼재가 돼 있어서 내가 원하는 니즈를 찾아가려면 많은 클릭을 해야 하는, 예. 그래서 클릭 수가 작아야 되는데 이제 클릭을 많이 해서 들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것과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것이 전략이다라고 하면 또 그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만약에 그것이 전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조금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일반인을 위한 무용 교육 콘텐츠도 기획하겠다. 그래서 향후 무용 예술의 대중화를 이끄는데도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런칭하실 때.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제 B2B와 B2C 요걸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다 탑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두 개 다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전략 전술이, 예, 잘 구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리고 아티스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색적인 메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매뉴얼이 구축이 돼 있고 거기 이제 아직은 리스트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아직 안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구축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서로 이제 당장 필요한 예술적인 어떤 나에게 예술적인 사이트를 줄 수 있는 어떤 뭐 영상이라든지 뭐 혹은 뭐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있겠지만, 작게는 예를 들면 뭐 예술 나눔, 뭐 장비 나눔 같은 경우, 무용 장비가 어떤 것이 있을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장비를 나누는 것에서부터 필요한 뭐 인력들을 교환하는, 우리 뭐 하는데 무용수는 뭐 어떤 사람이 필요하든지 이런 인력을 교환하는 것까지 해서 이 예술의 소비 순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체 공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이 아티스트 네트워크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 아마 그걸 생각하셔서 무용가가 있고 예술가가 있고 음악가가 있고 이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제 뭐 디바이스라든지 인터페이스 구축 등 보다 편리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플한 구성을 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는 직관성을 좀 강화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재 플랫폼은 홈페이지 앤드 작품 동영상 앤드 교육 등 이제 혼합돼서 이 주된 기능이 뭔지 한눈에 보여지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근데 지금 아마 우리가 페스티벌 기간이라서 이 페스티벌에 관련된 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보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 한 번에 어떤 컨텐츠, 고급 컨텐츠가 쫙 올라가서 와, 이 사이트 뭐지? 라고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뒤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끊임없는 업로드가 돼야 돼서 이 업로드를 위한 기획, 인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거는 끊임없이 그런 컨텐츠를 찾아내야 되고 섭외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초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틀에 한 번, 혹은 뭐 그게 좀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무언의 약속 같은 게 있어야, 예, 유저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은 이제 속도 빠르고 또 내용과 형식 아우르는 구현 방식도 이제 공공보다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럴 때는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정착하기까지 이제 공공의 지원 및 재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공이 지원하게 하려면 예술가들이 여기를 좋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술가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매뉴얼을 탑재하는 등 이제 공공이 직접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을 민간이 진행을 해주면 여기에 공공이 지원을 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그런 선순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치인탱크의 건승을 빌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좋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부장님께서 이 공공과 민간의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통찰력 있는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사실 질문을 드리고 좌장님이시면서 공동대표시니까 질문이자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이 재원하고도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언제까지나 지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이트가 자생력을 또 갖기 위해서는 무료, 유료를 어떻게 나눠서 운영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작품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또는 어느 기간 동안 할 것인가도 분명한 규칙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작품 전체를 공개하는 것 또는 일부만 하이라이트만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구분과 기준을 어떻게 두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영상을 풀로 볼 때는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수업은 유료로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공연 작품을 낸 무용가들에게, 그래서 무용가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 작품 홍보나 유통이나 뭐 국제 진출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금전적인 수입과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나아가서 이제 NFT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사실 공연예술계가 NFT의 그 시각예술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서울문화재단도 공연예술계의 인물 중심으로 NFT 시장에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고 이제 파는 것들을 올해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서 부서가 아주 따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료 무료에 대한 것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품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계속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작품의 제작 과정을 담은 기록이나 다큐멘터리 또는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저 같은 평론가가 글로도 남길 수 있지만 안무자와의 인터뷰 영상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또 차별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유료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수업을 본인이 저장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기준도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료를 냈기 때문에, 라이브로 진행되고 끝난다라고 그러면 날아가져 버리는 건데, 그 수업을 기록해서 내가 가져도 되는가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디테일한 기준들을 잡아가시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또 복제 문제가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네. 수업료를 낸 사람이 그걸 갖게 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공유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기준이 분명하게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쉬운 만큼, 접근성이 쉽게 오픈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정보의 데이터의 원본, 그리고 이 확산의 어떤 복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예술가들에겐 그게 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오픈을 시키는 것도 사실 이 예술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밸런스 조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좌담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